안녕하세요. 제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인생 성공을 거둔 40대 남자입니다. 정신없이 일에만 치여 살던 제가 이런 곳에 직접 사연 신청을 할 줄은 몰랐네요. 제게 사연 쓰기를 권유한 사람은 제 아내인데요. 몇 달 전 저희 어머니를 통해 사연 투부를 알게 된 후 지금껏 아내는 이곳의 애청자거든요. 저는 2해 전 황당하고 통쾌한 일을 하나 겪게 됐는데 그때 일을 사연으로 제보하면 과거 제 마음에 진 응어리의 마지막 조각까지 털어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이미 과거를 딛고 일어선 제게 아직도 남은 응어리가 있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들어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 시간을 내어 제 사연을 적어보고 있어요. 부디 제 아내와 어머니가 평소 들으시던 다른 사연들처럼 제 이야기도 많은 분께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도 어딘가의 도시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회사가 부도나며 실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좌절하지 않고 리어카에 양말과 속옷 등을 싣고 팔며 다시 돈을 모으셨어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다시 일어설 미래를 바라보는 거라며 말이죠. 부모님은 악자까지 돈을 모아 싸게 동네 마트 하나를 인수하셨고 몇 년 뒤엔 마트를 확장해 대형 마트로 멋지게 탈바꿈시키셨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은 다시 집을 사고 우리 3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2 동생 중 남동생은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업했고 여동생은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 고향에 내려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했어요. 현재도 2 동생은 결혼까지 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반면 저는 대학 시절부터 연예 기획사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언젠간 연예 기획사를 직접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꿈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언젠가 제 사업을 하려면 바닥부터 모든 일을 다 배우고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던 와중 우연치 않게 중견 기획사 로드 매니저로 일할 기회가 생겨 대학을 졸업한 후 곧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좋은 대학까지 나온 놈이 왜 그런 힘든 일을 가냐고 반대하실 법도 하건만 부모님은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셨죠. 알았지 성종아. 뭐든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그 바닥에 뛰어들었으면 차근차근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언제나 항상 저를 믿어주는 부모님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든든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끼리 서로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자식들에게도 저희 부모님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죠. 매니저라는 일은 생각보다 더욱 고됐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막내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운전에 심부름에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심할 땐 방송사나 광고주들 갑질 때문에 뺨까지 맞기도 했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코딱지만한 원룸을 벗어나기란 꿈도 꿀 수 없었고 돈이 아까워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할 수도 있었지만 전 혼자서 당당히 성공하고 싶었어요. 고작 리어카 하나를 큰 마트로 만드신 부모님처럼 제 인생을 멋지게 일으키고 싶었죠. 그런 제 꿈을 믿고 지지해주던 사람이 가족 외에 또 한 명 있었어요. 성종 씨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대표님도 구박도 많이 하긴 하지만 성종 씨 항상 칭찬하잖아. 난 성종 씨를 믿어.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많았던 여자친구로 제가 일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던 무명 연기 지망생이었습니다. 몇 개 없던 여자친구의 스케줄을 따라 나섰던 게 인연이 되었던 거죠. 연예인이 되겠다는 꿈만 가지고 20대 초반에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했다는 여자친구는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 여태 무명인 상태로 30을 넘겼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일은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미 난 꿈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날 대신해서 성종 씨라도 꼭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응원할게. 쏟아지는 지망생 중 성공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에 여자친구가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라도 꿈을 이루라던 말에 여자친구의 다정한 심성을 느꼈죠. 물론 얼굴이 예쁘긴 했지만 제가 좋아했던 건 여자친구의 착한 마음씨였어요. 여자친구는 제 나이 28 끝자락의 어느 날 제게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종 씨, 나 조금 있으면 계약 만료인 거 알지? 나 곧 32살이야. 대학도 안 나오고 할 줄 아는 거 하나 없는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망망대해 표류된 기분이야. 두 다리가 땅에 닿지 않고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성종 씨, 우리 이 정도면 만날 만큼 만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결혼하면 안 돼? 나 이젠 성종 씨 옆에서 안정감 갖고 살고 싶어. 회사가 얻어준 숙소에서도 나가야 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형편도 안 되는데 이대로 방을 구해서 우리 각자 월세 나가면 그것도 돈 낭비 아니야? 나도 어떻게든 일 구해서 당신한테 보탬 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가족이 되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전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준비가 안 됐다는 제 말에도 여자친구는 사정을 하더라고요. 성종 씨가 언제 성공할지 알고 내가 무작정 기다려. 나 곧 32이야. 성종 씨 성공하는 거 기다리다가 30 중반까지 훌쩍 넘어버릴 거라고. 그때 하나 지금 하나 뭐가 달라. 아니면 성종 씨 혹시 나랑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나 그냥 가볍게 놀려고 만난 거야?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맨날 우리 집 나 몰래 청소해주고 음식도 해다주고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평소 제게 헌신적이었기에 눈물 섞인 애원을 모른 척하기도 쉽지 않았죠. 결국 전 그래 여자 하나 책임 못 지는 놈이 무슨 큰일을 하겠나 싶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부모님은 조금 놀라시는 것 같더니 여전히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지원해 주려고 미리 준비한 돈이라며 저희에게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장인 장모님은 결혼 자금을 보태주지 못해 미안해 하셨죠. 저와 여자친구는 약간이나마 모아둔 서로의 돈과 저희 부모님이 주신 돈에 대출을 더해 작은 빌라 전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제 나이 29에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 2년은 행복했어요.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일하던 카페를 그만두고 지인이 차렸다는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자 끼고 노는 이상한 술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는 고급 이자카야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엔 12시에 퇴근이라던 아내는 점점 2시, 심하면 4, 5시에 집에 들어오더군요. 당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당신 어제도 먹었으면서 오늘 또 술 마셨어? 미안. 일하는 직원들 힘드니까 마감까지 도와주고 한두 잔 한다는 게 시간이 이렇게 됐네. 가정 있는 사람이 그래도 집엔 일찍 들어와야지. 우리 슬슬 임신도 생각해야 하는데 술도 좀 줄이고. 근데 당신 그거 뭐야? 설마 또 가방 샀어? 저번 달에도 백화점에서 가방이랑 구두 몇 개나 샀잖아. 우리 벌이에 명품이 가당키나 해? 예전엔 안 그러더니 대체 왜 이래? 피곤해 죽겠는데 왜 들어오자마자 짜증이야.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강남 나가보면 20대 초중반 애들도 이런 거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34이나 돼서 쪽팔리게 내가 가방 한두 개만 번갈아 들고 다녀야 돼? 당신 혹시 당신 술집 오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야. 거기가 강남이기도 하고 당신네 가게 가격대가 높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그러는 거지. 아니거든? 나 연예계 쪽 있을 때 알던 언니나 동생들도 많이 오거든? 연예인 못 됐어도 다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고 있더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겠지. 근데 우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대체 그럴 때가 언제 오는데? 뭐 오기는 하는 거야? 적어도 그 일을 5년이나 했으면 실장이라도 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름 없는 무명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이 기획사 사장은 무슨? 포부가 커서 뻘속 진주인 줄 알았더니 그냥 돌멩이 조각이었어. 뭐? 당신 지금 굉장히 선 넘고 있는 거야? 좀 참아. 내 인생 이렇게 망쳐놨으면 그 정도 욕은 들어먹으라고. 다른 언니 동생들은 지금 의사 변호사 만나서 시집 잘 가고 대우도 잘 받고 사는데 나만 이게 뭐야? 당신이 여태 이 지경일 걸 미리 알았으면 나도 진즉에 당신이랑 헤어지고 잘 나가는 남자 물어서 인생 필 걸 그랬어. 나 정도 얼굴에 몸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에 만나게 당신이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진 거잖아.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 나한테 결혼하자고 울고불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알아. 나도 그래서 내 자신이 머저리 등신 같아. 그때 내가 너무 순진했지. 조그만 주위로 눈 돌려봤으면 나랑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폈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던 명품 옷, 가방,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까지 부러워만 하고 있는 내 인생이 너무 짜증난다고. 겨우 참고 있는 사람 좀 들쑤시지 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씩 행복을 쌓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아내에게 쌓인 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뿐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일을 시작한 후 가게에 오는 손님들과 가게 주인인 지인의 지인들 또한 잘 나가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았기에 아내는 눈만 높아져 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아내와 제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니 어떻게든 사이를 회복해보려 저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사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데이트 코스를 짜보기도 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게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선물을 줄 거면 다이아 박힌 목걸이나 명품 백이라도 주던지. 고작 5만 원 언저리 꽃다발? 지금 누구 놀려? 이딴 거 어디다 갖다가 자랑해. 당장 치워.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고? 뷔페 말하는 거야? 진짜 구질구질하게. 그거 1인권 해봤자 우리 가게 안주 하나 값인데 좀 센스 있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데 생각 못해? 하긴 또 우리 형편 운운하겠지. 됐어. 내가 뭘 기대해? 당신이나 혼자 실컷 가. 너무 서럽고 화가 나더군요. 1인에 3, 4만 원씩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뜩이나 형편도 어려운 마당에 그 정도면 큰맘 먹고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아내의 눈은 저기 남산타워에 가 있더라고요. 정작 스스로 가진 건 빚뿐이면서 가지지 못한 것만 동경하고 있던 거죠. 변해가는 아내를 보기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가족 행사 땐 무난한 부부 사이를 연기하긴 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에 크게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기 한 달 전, 집 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는 걸 직감했죠. 그 운명의 날 또한 새벽 3시가 넘었건만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회사에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저는 유난히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머리가 아파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밖에서 차 소리와 차 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주택가에 누군가가 새벽에 집에 들어오나 싶었는데 그때 제 두 귀에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창수 씨. 평소처럼 저기 앞 큰 길에 내려줬어도 되는데 수연 씨랑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요. 매번 수연 씨 집에 들여보내기 너무 싫어요. 우린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몸을 숨기고 창문으로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전 그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랐건만 3층 높이에서 봐도 서로 껴안고 있던 두 남녀 중 여자는 바로 제 아내였거든요. 딱 봐도 비싼 차부터 시작해 손목에 찬 명품 시계까지 아내 옆에 남자는 부티가 잘잘 흘러내렸죠. 증거를 잡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홀린 듯 휴대폰에 손이 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러 동영상으로 그 둘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 볼품없는 집 뛰쳐나가서 창수 씨 집으로 가고 싶죠. 안 그래도 집에 있는 골칫덩이한테 언제 이혼 얘기를 꺼낼지 고민 중이에요. 제발 순순히 이혼을 해줘야 할 텐데 구질구질하게 매달릴까 봐 걱정이에요. 자기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못 그러겠죠. 여긴 수연 씨 같은 사람이 있긴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혹시 그놈이 이혼 안 해준다고 깽판치면 내가 사람이라도 써서 그놈 혼내줄게요. 전 수연 씨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긴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좋고 빠른 방법이겠네요. 기억하고 있을게요. 나 먼저 들어가요. 조심히 가요. 대화를 마친 그들은 지난 스킨십까지 마친 뒤 떨어지더군요. 손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제가 이혼해 주지 않으면 사랑까지 써서 손봐주겠다니. 그런 말을 하는 놈이나 좋은 생각이라며 동조하는 아내나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집에 들어온 아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당신 안 잤어? 안 잤을 뿐만 아니라 당신하고 느끼하게 생긴 그놈하고 하고 있는 대화, 하는 짓거리까지 전부 다 봤어. 당신 그동안 밖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야? 아, 그걸 봤어?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구질구질해. 집주인이 전세금 1,000만 원이라도 올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빌라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그깟 100만 원 조금 넘는 가방 하나 샀다고 당신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 근데 저 사람은 브랜드 아파트 자가로 살고 있고 자기 명의로 된 건물도 2개나 가지고 있는 사업가야. 게다가 이 다이아 반지 보여? 저 사람이 당신이랑 헤어지고 자기랑 결혼하재. 자기한테 오면 그깟 100만 원짜리 가방 10개든 100개든 다 사주겠대. 난 그런 걸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저런 사람을 두고 내가 당신하고 살 이유가 있을까? 당신도 진짜 날 위한다면 나 붙잡지 말고 순순히 이혼해줘. 당신 정말 변해도 철저히 속물로 변했구나. 어떻게 부부관계를 단순히 돈에만 비교해. 이혼? 그래, 해. 바람까지 피운 여자랑 내가 미쳤다고 계속 살겠냐? 근데 이대로 순순히 못 해주지. 당신이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한 거? 그래, 참을 수 있어. 근데 부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신뢰를 깨트리고 날 배신한 벌은 받아야 할 거야. 무슨 수로 벌을 줄 건데? 뭐 위자료? 재산 분할? 어차피 나 가져온 것도 없는데 몸만 나가면 돼. 몇 푼 되지도 않은 재산도 당신 다 줄게. 위자료 청구하려면 해. 그 사람이 다 내줄 거니까. 그깟 푼돈 당신한테나 큰 돈이지 그 사람한텐 껌값도 안 되거든. 아니면 내 일터랑 그 사람 회사에 가서 망신 주려고? 어차피 난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거기 당장 그만두고 주부로 편하게 살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사업장이라고 해봤자 이미 거기 사람들 다 내 존재 알고 있어. 내가 유부녀인 거 아는데도 다들 나한테 사모님 하더라. 작은 회사긴 해도 그 사람이 대표인데 누가 대놓고 욕을 하겠어? 아니면 그 사람을 자르기를 하겠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이 시궁창 인생아. 뭐? 시궁창? 저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끝내 아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놀란 아내는 자기 뺨을 감싸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당신 나 쳤어?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간 건 당신이지. 그럼 이 사다를 내고 뺨 한 대 안 맞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 돈에 눈 멀어서 끝까지 결혼 생활 지켜보려고 했던 나 버린 죄 언젠간 달게 받게 될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복수할 수 없다면 하늘이라도 대신 벌을 내려줄 거라고. 그때 돼서 나한테 후회한다고 싹싹 빌어도 나 당신 쳐다도 안 볼 거야. 발악을 한다 발악을 해. 그래 쳐다보지도 마. 어차피 그럴 일도 없을 테지만 이혼 서류 준비하면 연락할 테니까
이혼하겠다는 말 무르지나 마. 아내는 분해서 몸을 떠는 저를 두곤 간단한 짐을 싸서 그 새벽에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아마 그놈의 집으로 간 것 같았죠. 그 뒤 협의로 이뤄진 이혼은 싱거울 정도로 쉽게 끝났습니다. 딱 한 번 일어난 소란이라면 이혼 전 열이 받은 제가 처가 식구들이 모두 있는 단체 채팅방에 아내와 그놈이 찍힌 동영상을 보내버린 겁니다. 아직 아내에게 이혼 소식을 못 들었는지 장인 장모님과 아내의 오빠인 형님은 제게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거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받지 않자 어느 날 밤 세 분 다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더라고요. 아, 아빠, 이것 좀 놔요. 그것도 장인어른이 아내의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움켜쥔 채 말입니다.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를 제 앞에 무릎 꿇린 채 사과를 하셨어요. 진짜 왜 이래요, 아빠. 이미 이혼 서류도 접수한 마당에 뭐 어쩌라고요. 조용히 못해. 박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어. 이혼을 하더라도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딸 자식을 이렇게라도 자네한테 사죄시키고 싶었네. 너 당장 잘못했다고 빌지 못해? 내가 뭐, 왜 이렇게 유난이야?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면 엄마 아빠한테도 그리고 오빠한테도 좋은 거잖아.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잘 보이지 못할 망정 왜 날 여기까지 끌고 오냐고. 얘 지아빠한테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거지야? 돈 많은 놈한테 빌붙어서 떨어질 콩고물이나 기대하고 있게. 아무리 가난해도 돈에 자존심 팔아넘기는 집만은 못하게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이번에 우리한테 선물이랍시고 소고기 들고 인상 그놈. 우린 다음에도 변함없이 소금 뿌려서 쫓아내버릴 거니까 그놈이랑 살고 싶으면 어디 가족이랑 인연 끊고 잘 한번 살아봐라. 엄마, 생판 남인 저놈한테 미안해서 딸하고 인연을 끊겠다고? 오빠, 아빠랑 엄마 좀 말려봐. 저게 지금 딸한테 할 소리야?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너를 창피하고 용서 못하시는 거지. 박서방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 얼른 용서 빌어. 안 그러면 여동생이고 뭐고 여기서 몸 성하게 못 나갈 줄 알아. 저 부모님도 형님도 자신에게 윽박지르자 그제야 아내는 제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심 없는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 미안해. 나만 싹수 없고 죽일 여자야. 아주 죽을 죄를 지었어. 반성하는 기색 하나 없는 그 여자한테 제가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게 연신 사과하는 처가 식구들에게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었죠. 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쓰레기 같은 저 여자 더는 제 알 바 아니니까 데리고 나가서 버리든 고쳐보든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 소식을 듣고 분개하시더니 나중엔 큰 액땜을 한 셈 치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원래 독한 인생 공부일수록 상처가 큰 법이라면서요. 무너지고 넘어져도 봐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않겠니? 힘들 땐 실컷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한단다. 부모님 말씀처럼 저는 정말 실컷 힘들어했습니다. 그 연놈들에게 타격 하나 못 줄 걸 알면서도 두 인간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냈고 그 여자 가족에게 그 여자 실체도 알려보고 뺨도 때려보는 등 할 수 있는 발악을 다 해보니 그 뒤엔 깊은 자괴감과 우울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물론 전 아내에 대한 미움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은 하나도 남지 않았죠. 정신을 차린 전 다시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처가 제게 주고 간 절망과 분노는 성공에 대한 투지를 다시금 불태워주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막혔던 운까지 길이 터진 건지 저는 좋은 제안을 받아 훨씬 높은 연봉으로 매니저 우두머리급인 실장 자리로 이직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전 기획사 대표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말입니다. 그렇게 쌓은 인맥과 경험, 그리고 악착같이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저는 드디어 작은 연예 기획사를 차렸어요. 전처와 이혼한 지 4년 만에 쾌거였어요. 물론 제가 전처와 이혼할 당시에도 밑바닥이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제 커리어를 쌓으며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있던 터라 가능한 일이었죠. 이미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렸던 전처에겐 그게 그거로 보였겠지만 말입니다. 저와의 의리 하나로 제 기획사와 계약해준 유명 연예인도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인맥으로 좋은 일감도 많이 따와 제 기획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내 자신을 믿고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리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 기획사를 차린 지 2년 만에 새 인연과 재혼도 할 수 있었답니다. 그 인연이 바로 이 사연을 써보라고 권유했던 지금의 3살 어린 제 아내랍니다. 아내는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연예기획사 실장으로 일하던 시절 일 때문에 한동안 만남이 잦았던 한 회사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맡았던 연예인의 광고 문제로 돌발 상황이 무척 많았는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척척 해결해 가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게다가 문제를 크게 만든 자신의 후배에게 단 한 번 탓하는 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가연 씨, 고개 숙이고 있지 말아요. 다음엔 같은 실수 안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일을 더 꼼꼼하게 검토하게 되지 않겠어요? 부디 이번 일 잊지 말고 다음에 가연 씨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그땐 가연 씨가 실수를 바로잡아 주세요. 이게 바로 선후배 관계의 순기능이죠. 대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실력입니다. 그땐 얄짤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현명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가고 한번 다녀온 흠이 있는 제게 먼저 청혼해 준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감사하게 받아들인 건 당연한 일이겠죠. 장인 장모님도 두 분과 살고 있던 처남도 아무 편견 없이 저를 가족으로 환영해 주었고요. 그렇게 행복한 새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최악의 인간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아내와 가볍게 추리닝 차림으로 영화를 보러 나선 전 아내에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집 몇 군데만 둘러보면 안 될까? 우리 회사 소속 아티스트 숙소 하나 더 알아보려고. 원룸 오피스텔 정도? 이번에 계약하게 된 무명 연기 지망생 남자인데 엄청 열정이 넘쳐. 근데 사정이 어려워 보이길래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주려고. 이미 숙소 생활하는 연예인들도 몇 명 있으니까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직원도 많이 없고 다들 정신없이 바쁘잖아. 이런 일이라도 직접 해서 직원들 일 좀 덜어주고 싶어. 그렇게 우린 부동산 사장님을 따라 원룸 오피스텔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2개 정도 보니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는데 딱 한 곳만 더 보고 가자는 사장님의 말에 저와 아내는 별 생각 없이 6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오래돼 보이긴 하지만 건물 지은 지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집주인 내외부는 여기 안 살고 사장님이 많이 바쁜 분인지 주로 집을 보여줄 땐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마침 저기 오시네.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사모님이라 부르며 손을 흔든 사람은 바로 7년 전 잔인하게 절 버리고 떠났던 전처였거든요. 이곳저곳 손을 좀 본 건지 전 아내 얼굴은 전과 달리 인위적으로 변해 있더군요. 하지만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던 서늘한 눈매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죠. 전처 또한 저를 알아보았는지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뭐야, 방 보러 온다는 사람이 당신이었어? 여보,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보? 당신 꼴에 재혼도 했나 보네. 사모님하고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전처는 제 아내까지 훑어보며 마구 비웃더군요. 집을 보나 안 보나 이 집은 절대 계약할 생각이 없어 저는 전처를 무시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은 저희가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집들은 제가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전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우리 눈치를 슬슬 보던 부동산 사장님은 제 말에 먼저 자리를 비켜주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처는 저를 보며 비아냥댔죠. 뭐 전처를 집주인으로 만나니까 남한테 보이기 쪽팔렸나 보지? 근데 당신 지금 나이가 41인데 월세집을 보러 다녀? 아휴, 그때보다 더 망한 거야? 야, 나 진짜 그때 도망 잘 쳤네. 이혼하길 천만다행이야. 근데도 어떻게든 여자 만나고 싶어서 월세 사는 주제에 재혼까지 하고 대단하다 대단해. 뭐 여자 상태를 보니까 수준 많은 인간들끼리 잘 만난 것 같네. 전처의 말을 듣고 아내는 그 여자가 누군지 단박에 눈치챘더군요. 하지만 말을 신중히 고르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여는 대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이런 착하고 고운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전처에게 경멸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고는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내 그 여자 면상에 던져줬어요. 아, 뭐야? 뭐긴 뭐야? 내 명함이지. 우리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 자가로 살아. 여긴 우리 회사 소속 연예인 숙소 알아보려고 온 거야. 나 내 기획사 차려서 대표 됐거든. 근데 여긴 딱 내리자마자 위치도 별로고 건물도 칙칙해 보여서 괜히 왔다 싶었는데 네 남편 건물이었어? 뭐? 대표? 어디서 거짓말을? 진짜네? 제 명함을 훑어본 전처는 그제야 눈을 휘둥그레 뜨고 명함과 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싸늘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잘 보일 게 있다고 거짓말하겠어? 고맙다. 그때 내 스트레스 유발자였던 네가 딴 놈한테 가버린 덕분에 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내 인생의 유일한 흠이 너였는데 너 하나 사라지니까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풀리더라. 넌 내 인생의 기륭이었던 거야. 수준 많은 사람들끼리 만난 거 알아봐줘서 다행이네. 우리 아내 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거든. 니까짓게 비빌 레벨은 아니지. 아무튼 그때 이혼한 덕분에 너랑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아내도 없고 나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거든. 오늘도 우리 아내랑 가볍게 영화나 보려고 나왔는데 당신 얼굴 보고 기분 잡쳐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 거 예정 생각해서 참을게. 뭐? 수준이 어쩌고 저째? 길바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저런 여자가 나보다 수준이 높다고 말하는 거야? 웃기시네. 나처럼 예쁜 여자랑 살던 당신이 눈이 발바닥에 달렸겠어? 나 같은 여자 못 만나니까 저런 평범한 여자 만나서 대리만족하는 거겠지. 이것 봐.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도 외모랑 돈이 다인 거. 그딴 걸로 사람 판단하고 다니는 인간이니까 수준 안 봐도 뻔하지. 그런 널 꼬드겨서 결혼한 그놈 수준도 알만하다. 그때 바람 피운 그놈이 지금 네 남편 맞지? 부디 절대 헤어지지 말고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 이 한 쌍의 바퀴벌레야. 뭐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 당신 나한테 차인 앙금이 설마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나 못 잊어서? 무슨 완전체도 아니고 전처는 얼마나 과대망상에 찌든 건지 자기 좋을 대로 제 말을 해석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섞기 짜증났습니다. 아내 또한 저 여잔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입을 열더라고요. 우리 남편 전처분이시라고 했죠? 들어보니까 제가 그쪽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정정해야겠네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저와 재혼한 우리 남편 수준까지 낮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가치관과 기준은 다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내 남편의 진가를 못 알아보고 다른 남자 바람난 건 그쪽 사람 보는 눈이 심하게 낮은 걸 인정한 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멋진 남자를 재혼 상대로 고른 제 수준은 그쪽보단 높다고 생각하고요. 뭐 어쨌든 이미 다 지난 일이니 서로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화를 할수록 수준이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남편 좀 구제해 줘야겠네요. 여보, 가자. 뭐라고? 딱 봐도 어려 보이는 게 못생겨가지고 누구한테 훈수질이야? 전처는 제 아내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손을 뻗더군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처를 아스팔트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 뭐야, 손바닥 다 까졌잖아. 건방지게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손을 내 아내한테 갖다 대? 사람이 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수록 어쩜 그렇게 추하고 괴랄해졌어? 한 번만 더 내 아내한테 그딴 짓 해봐. 그땐 예전처럼 뺨 한 대로 절대 안 끝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외모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아니,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당신의 그 못나고 어그러진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서 추악하기 짝이 없어. 이래서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인다고 하나 봐. 당신하고 결혼했던 내 과거 더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교양을 좀 쌓아봐. 이 추녀야.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진 채 분해서 소리 지르는 전처를 두고 아내와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막상 오랜만에 보니 생각보다 더 못나진 모습에 씁쓸하더라고요. 한땐 서로 온 마음을 다해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는데 어쩌다 세속적인 것에만 눈이 멀어 성격이 적골이 된 건지 한심할 뿐이었죠. 당신 괜찮아? 난 괜찮아. 오히려 저 여자가 딱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네. 그 뒤로 전 처가 식구들이 저 여자랑 싹 다 인연을 끊었다고 들었는데 옆에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저렇게 망가진 게 아닌가 싶어. 뭐 이제 내 알바도 아니지만 당신 많이 놀랐지? 미안해. 괜히 내 과거 때문에 당신도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게 해서. 에이, 그 정도야 뭐. 한 번쯤 내 남편 놓쳐준 그 고마운 여자 얼굴 보고나 싶었는데 나 소원풀이 했지 뭐. 뭐 나보다 아주 쬐금 못생겼네. 쬐금이라니. 당신이 2만 배는 더 예쁘지. 아내는 제 기분을 풀어주려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죠. 우린 그날 저녁 전처를 만나 칙칙했던 기분을 풀기 위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한정식 집에서 비싼 디너 코스까지 섭렵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은 끝일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워낙 일적으로 전화가 많이 걸려와서 저는 일 관련 전화인 줄 알고 받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전처였죠. 아마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전 제가 던지고 온 명함이 생각나 인상을 팍 썼습니다. 왜 전화했어? 용건만 말해. 오늘 이후로 이 번호 차단할 거니까.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 당신 그렇게 보내고 당신 생각 많이 했어. 다시 생각해보니까 당신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여전히 멋있더라.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있지. 나 사실 당신하고 이혼하고 지금 남편이랑 재혼하면서 후회 많이 했어. 이 인간 처음엔 간쓸게 다 빼다 줄 것처럼 굴더니 알고 보니까 순 바람둥이더라. 내가 이 인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고 나밖에 모르던 당신 생각이 너무 나더라. 근데 차마에 엄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어. 그렇게 당신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에 당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는데 그새 못 참고 재혼한 거 알고 기분이 상해서 심하게 굴었던 거야. 여보, 솔직히 그런 못생긴 여자랑 살면서 당신도 내 생각 많이 나지 않았어? 누가 봐도 내가 훨씬 예쁘고 매력적이잖아. 여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할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니까 이번엔 나 절대 같은 실수 반복 안 할게. 어? 와, 이거 진짜 천하의 쓰레기네. 당신이 날 그리워했다고? 웃기지 마.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닌 건 진짜겠지.
유부녀인 당신 꼬실 때만 봐도 말이 줄줄줄 청산유수던데. 근데 당신 그놈 돈이 아쉬워서 여태 옆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 가난했던 내 생각 따윈 하지도 않았을걸? 그러다가 내가 성공한 거 알고 어떻게든 옛날 얘기로 사람 마음 흔들어서 다시 갈아탈 생각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 그때도 말했듯이 우리 아내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고 설사 내가 재혼을 안 했다고 해도 당신 같은 쓰레기는 내 인생의 바늘구멍만큼도 안 끼워줄 거야. 이 돈밖에 모르고 을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최악의 여자야. 각자 재혼한 사람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역겨운 인간이야.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정말 정신 나간 여자 아닙니까? 윤리의식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인간 말종이더라고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 이런 여자 결혼까지 한 제 자신에게 소름이 돋았죠. 그렇게 그 여자를 차단해버리고 이젠 진짜 끝이구나 싶었는데 웬걸? 몇 주 뒤 그 여자는 제 회사까지 쳐들어왔더라고요. 여보하고 부르는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진짜 2팔에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니까요. 뭐야? 대표님 아내분이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내 얼굴 몰라? 저 여자 내 전처야. 대체 누가 저 여자를 여기까지 들인 거야? 여보, 1층에서 안 들여보내줘서 몰래 숨어 들어오느라 힘들어서 혼났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날 찾아왔냐고. 미저리도 아니고 대체 왜 이래 진짜. 나도 이러고 싶었겠어? 여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내 남편 지금 구치소에 잡혀갔어. 난 그 인간이 사업한다는 것만 알았지 뭐 하는지 제대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간 회사 진지게 망하기 직전이었대. 근데 그 회사 부도나기 전에 최대한 사람들 돈 뜯어먹으려고 투자 사기치고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2개랑 우리 집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서 웬 어린 년이랑 도망가려고 했다더라. 돈은 다 빼돌리고 나도 버리고서 말이야.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 아니야? 근데 그걸 눈치챈 피해자들이 내 남편을 고소해서 그놈 해외로 도망가기 직전에 공항에서 잡혔대. 근데 심지어 그 빼돌린 돈들 있지? 그건 글쎄 그 여자가 가지고 날랐다더라. 그 여자 며칠 먼저 출국했는데 내 남편 연락도 안 받고 바로 잠수 탔대. 그 등신이 그 어린 여자한테 속아서 자기까지 빈털터리가 된 거야. 여보, 나 진짜 완전 개털됐어. 건물들이랑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곧 경매로 넘어갈 거래. 난 그동안 그 인간이 주는 돈이랑 카드로만 생활해서 가진 돈 한 푼도 없어. 나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제발 날 불쌍하게 생각해서 전셋집이라도 구해주면 안 될까? 당신 잘 나가는 대표인데 첩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공짜로 해줄게. 나 부모님한테도 절연당한 지 오래라 진짜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아니면 여보, 내 얼굴하고 몸매 봐. 아직 쓸만하지? 요새 예쁘면 중견배우로 데뷔해도 뜰 수 있지 않나? 나랑 계약 좀 해주라. 겸사겸사 그때 숙소도 하나 마련해주면 좋잖아. 내가 계약금 싸게 해줄게.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이게 지금 제정신인 여자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랍니까? 너무 충격적이라 어안이 다 벙벙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전부 함께 들은 직원들까지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이런 여자가 전처라는 사실이 직원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게 느껴져 저는 얼른 경비를 불러 그 여자를 쫓아내버렸어요. 여보, 여보. 그놈의 여보 소리 좀 그만해. 누가 네 여보야? 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명예훼손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버린다? 끌려가면서도 마스카라 다 번진 얼굴로 엉엉 울며 저를 불러대는 전처에게 또 찾아오면 다음엔 남편이란 놈하고 경찰서에서 조우하게 해주겠다고 소리쳤네요. 그러자 전처는 겁을 먹었는지 다행히 그 뒤론 절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1년 반쯤 겪었던 그 여자와의 진정한 마지막이었죠. 그 뒤 전처와 함께 아는 사이였던 이쪽 업계 종사자 지인이 전해주길
그 뒤 전처는 용케도 70대 스폰서 노인을 잡아 원룸 하나도 없고 이제라도 다시 성공해 보겠다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를 접은 지 오래고 연습도 하나도 하지 않고 얼굴만 믿고 갔다가 줄줄이 광속 탈락을 해버렸다고 하죠. 그러다 뒤를 봐주던 그 스폰서 아내에게 덜미가 잡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두들겨 맞고 위자료까지 토해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긴 애초에 조강지처를 버릴 생각이 없었다며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고 고시원에서 지내게 됐는데 먹고 살겠다고 성인 영화 중에서도 아주 저질 영화에 출연했다더군요. 근데 그쪽 업계에서조차 별로 인기가 없어 더 찾지 않았는지 지금은 한 시골 읍내에 술 팔고 여자 끼고 노는 노래방에서 일하며 가끔씩 오디션 자리가 없는지 지인에게 전화로 묻곤 한다네요. 돈만 밝히고 남편인 저와의 의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전처의 씁쓸하고 비참한 최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전처에게 받은 상처를 모두 극복하고 열심히 회사를 키우며 아내와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얼마 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 휴직 중인데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늦게 본 손주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답니다. 심지어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은 밤마다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손주 얼굴 좀 보여달라고 난리세요. 몸조리하고 있는 아내에게 전화하면 귀찮게만 만들 뿐이라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흠이 있는 저를 넓은 품으로 안아준 아내를 저보다도 더 예뻐하시거든요. 아들 먹을 건 생각지도 않고 항상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 아내한테 필요한 보약, 심지어 용돈을 하라며 아내 통장으로만 저 몰래 돈을 쏙 보내주신다니까요. 돈은 저도 충분히 번다고 해도 부모가 예쁜 자식한테 용돈 쥐어주고 싶은 건 당연한 섭리라는 말까지 덧붙이시면서 말이죠. 이렇듯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스스로 성공과 행복을 쟁취해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내에겐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이자 또 제 아들에겐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러셨듯 듬직한 조언자이자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부디 운도 잘 따라주어 제가 언제든 넘어져도 씩씩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너무 빛나는 것엔 그만한 어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찬란해 그 뒤에 어둠이 보이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찰나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치곤 하죠.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제 전처처럼 허황된 이상에 눈이 멀어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욕심은 항상 화를 부르고 인의를 저버린 사람은 언제나 세상의 심판을 받는 법이니까요. 아내 말대로 이렇게 긴 글로 제 사연을 풀어내보니 정말로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저도 모르게 전처에 대한 미움이나 과거의 저에 대한 안쓰러움이 약간은 제 안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보내며 저는 과거의 괴로움에서 저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씻어내고 싶은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사연 쓰는 일도 재미있었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이 새 사람으로 태어난 기분이거든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 마음속에 안 좋은 기억은 모두 사라지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